조선시대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 첫째, 마마. 둘째, 호환. 마마는 천연두. 호환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1754년 경기도. 한 달 만에 120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같은 해 강원도에서는 81명. 1734년에는 전국에서 140명이 죽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천 명, 많으면 10,000명까지 호랑이에게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1년의 절반을 호랑이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 절반은 호랑이에 죽은 사람 문상하러 다닌다. 그만큼 호랑이는 일상의 공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랑이한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조선시대 호랑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습니다. 1607년 창덕궁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궁궐 안에서요. 1754년에는 경희궁에도 호랑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입니다. 산속이 아니라 마을에서, 집 앞에서, 밭에서 호랑이를 마주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호환 관련 기록이 600건 이상 남아 있습니다. 1402년, 태종 2년, 경상도에서 몇 달 사이에 수백 명이 호랑이에게 죽었습니다. 1758년, 영조 34년, 강원도 17개 지역에서 2달 만에 65명이 죽었습니다. 삼척에서 8명, 춘천에서 7명, 정선에서 13명, 횡성에서 8명. 이들은 밤에 물려 죽거나 낮에 나무하러 갔다가 밭에 일하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709년 10월 설악산 영시암, 조선 후기 유명한 시인 김창읍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천둥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가 마루방에 뛰어들어 연부를 하고 있던 거사 최충금을 물어갔습니다. 김창읍은 이전에도 말과 노비를 호랑이에게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영역 침범. 호랑이는 자기 영역에 들어온 존재를 공격합니다.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 산나무를 캐러 가면 호랑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먹이 부족. 겨울이나 흉년에는 호랑이의 먹이인 사슴, 노루, 멧돼지가 줄어듭니다. 배고픈 호랑이는 가축이나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셋째, 인육의 맛. 한번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계속 사람을 노렸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잡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식인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특히 위험한 시간은 새벽과 해질녘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야행성이라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해가 지면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길을 가야 할 때는 횃불을 들고 여러 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백성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엎드려 절하기. 10만이들 사이에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엎드려 절하고 호랑이가 물러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이 생겼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의 왕, 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에게 절을 하면 기분이 풀려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엎드리면 호랑이 눈에 덜 띄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치면 오히려 사냥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피 흘리기. 호랑이가 따라올 때 일부러 코피를 흘리면 피해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밤에 큰 소리 내지 않기. 밤 산길에서 노래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면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다녀야 했습니다. 네 번째, 불과 횃불. 호랑이는 불을 무서워합니다.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호망 설치. 마을 주변에 호랑이 그물인 호망을 쳐놓기도 했습니다. 호랑이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능침을 참배할 때도 주위에 호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라에서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호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차코갑사, 호랑이를 잡는 갑사라는 뜻입니다. 1416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40명으로 시작했지만 호환이 심해지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1421년 40명, 1425년 80명,
1428년 90명. 차코갑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시험 과목은 목전, 철전, 기사, 기창, 달리기, 들어올리기, 활쏘기, 창 던지기, 말 타기 등 다양한 무예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활이나 창으로 호랑이 2마리를 잡은 사람은 시험 없이 바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명한 차코갑사도 있었습니다. 창평 사람 노적은 범 발자국을 추적해 쇠뇌를 쏘아 잡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단천갑사 최종과 정병 김달은 3인 1조가 되어 호랑이를 발견하면 즉시 달려들어 찔렀습니다. 국왕은 이들에게 포상을 내리고 그들의 기술을 전국에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코갑사는 조선의 몬스터 헌터였습니다. 차코갑사는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첫 번째, 화살. 차코갑사는 대초명적이라는 특수한 화살을 사용했습니다. 길이가 160에서 170cm, 보통 화살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화살촉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한 번 맞으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날면서 휘익 소리가 나서 우는 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화살 한 발로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최소 3발 이상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춘 사람을 선중전자, 두 번째를 차중자, 세 번째를 우차중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두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창. 실제로는 화살보다 창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외발창, 이지창, 삼지창 등 다양한 창이 있었습니다. 창도 마찬가지로 최소 3번 이상 찔러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창 사냥은 호랑이와 직접 맞서는 것이라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냥 전에 반드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눈 덮인 산 위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서 창으로 호랑이를 찌르는 방식입니다. 호랑이는 눈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냥꾼을 썰매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함정.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안에 창 56개를 세워 꽂습니다. 그 위에 풀과 흙으로 덮어 놓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빠지면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 방법을 정창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벼락틀. 함기라고도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잡히면 벼락처럼 내려앉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나무 우리를 설치합니다. 우리 안에 개를 미끼로 메어둡니다.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면 문이 닫혀서 갇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관에서 설치한 것을 공함기, 민간에서 설치한 것을 사함기라고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 노도, 선우라고도 불렀습니다. 반달 모양의 칼날이 달린 덫입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줄을 건드리면 칼날이 발사되어 호랑이를 찌릅니다. 날이 하나인 것을 외선우, 2개인 것을 쌍선우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노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사냥하러 다니면 마을에 폐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조총.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들어오면서 호랑이 사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총이 가장 효과적인 사냥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총은 화승총이라서 명중률이 낮았습니다. 한 발 쏘고 나면 다시 화약을 넣고 불을 붙여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총을 맞아도 호랑이가 바로 쓰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수들이 역습을 당해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호랑이를 잡으면 큰 상을 주었습니다. 1486년 성종 14년 민가에서 덫으로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면포세필과 부역 1년 감면의 혜택을 준다. 호랑이를 많이 잡으면 벼슬도 받았습니다. 종사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현대로 치면 중령 정도입니다. 차코갑사 중에서 가장 먼저 호랑이를 맞히는 사람은 특별히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쏘려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에 나갔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표범 가죽이 호랑이 가죽보다 더 비쌌습니다. 호랑이 가죽 털은 뻣뻣한데 표범 가죽은 색깔이 아름답고 털이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조선의 최고 보물을 꼽을 때 첫째 해동청, 둘째 표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가죽이 손상되지 않은 표피의 가격은 무명 40필에 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왜 이렇게 호랑이가 많았을까요? 첫째, 산이 많았습니다. 한반도의 70%가 산입니다. 호랑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둘째, 먹이가 많았습니다. 사슴, 노루, 멧돼지 등 호랑이의 먹이가 풍부했습니다.
셋째, 사람이 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하거나 산나무를 캐러 산에 가야 했습니다. 호랑이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전체에 4천만 6천 마리의 호랑이와 표범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랑이 서식지였습니다. 원나라도 고려의 호랑이 전문 사냥꾼인 차쿠인을 보내 호랑이를 사냥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던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세기 들어서 호랑이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724년, 영조 즉위년, 각 구년에서 호피와 표피를 바치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호랑이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결정타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15년부터 1942년까지 해수구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로운 짐승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호랑이를 대량 학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41마리의 호랑이가 사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 남한에서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1996년 환경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호랑이의 멸종을 선언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연간 수천 명이 죽었고 마을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함정을 파고 창을 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차코갑사는 조선의 몬스터 헌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 호랑이는 없습니다.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 그 호랑이가 사라지는 데는 불과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건 다행일까요? 안타까운 일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500년간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 그 호랑이가 사라지는 데는 불과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를 두렵게 했던 존재가 이제는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